2부 꼰대의 첫인상 경영. 13화 화웅의 목을 베다. 연합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 동탁의 부하 장수 화웅이라는 자가 연일 우리 진영을 도발하며 출전하는 장수들의 목을 마치 못 뽑듯이 베어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주라는 원소 놈은 제 부하인 알량과 문추가 없다고 징징거리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D급으로 평가한 그대로였다. 리더가 저 모양이니 조직 전체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쯧쯧 한심한 놈들. 나는 막사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꼴사나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여전히 사람 좋은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는 유비 형님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화웅인지 뭔지 하는 놈의 목을 비틀어버릴 기세인 장비 아우가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또 한 명이 폐잔병이 피를 흘리며 막사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맹주, 반봉 장군마저 화웅의 칼에 막사 안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가득 찼다. 원소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하, 나의 알량과 문추만 있었더라면 저 따위 잡장에게 어찌 이런 수모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였다. 저 D급 맹주와 나를 그저 돗자리 장수의 아우 정도로 취급하는 저 오만한 제우놈들에게 나의 진정한 가치, ES급 인재의 실력을 똑똑히 보여줄 기회.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손에는 이미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청룡원 홀도가 들려 있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막사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원소가 나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내 놈은 또 누구냐? 어느 부대의 마궁수냐? 마궁수,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나를 활이나 쏘는 졸개로 보고 있단 말인가? 내 안에 김 부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묵직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했다. S급 인재는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나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장 관우, 저 화웅인지 뭔지 하는 놈의 목을 베어 맹주께 바치겠소. 내 말에 막사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원술 놈이 가장 먼저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 백정 놈의 아우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 놈 따위가 감히 화웅을 상대하겠다고. 내 놈의 그 돼지 잡는 칼로는 화웅의 갑옷에 흠집도 내지 못할 것이다. 다른 제후들 사이에서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들의 그 무지함과 오만함의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들은 모르는 것이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떤 격을 가진 인물인지를.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원소를 향해 말했다. 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겠소. 그 술이 식기 전에 저놈의 목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나는 이미 화웅의 관상을 보았다. 그는 힘은 좋으나 머리가 나쁘고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 빈틈이 많은 타입이었다. 딱 봐도 C급, 잘 쳐줘야 B급 정도. 나 같은 S급에게는 한 입거리도 안 되는 놈이었다. 옆에 있던 조조가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시종에게 술을 데워오라 명했다. 자, 이 술을 마시고 힘을 내시오. 나는 그의 잔을 받지 않았다. 술은 따라만 두시오. 나는 곧 돌아올 것이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성큼성큼 막사를 걸어 나갔다. 내 등 뒤로 제후들의 비웃음과 조조의 알 수 없는 미소가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막사 밖으로 나오자 화웅놈이 성문 앞에서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군을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말에 올라타 청룡도를 고쳐 잡았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를 향해 말을 몰았다. 내 이놈, 화웅, 내 놈의 목을 받으러 왔다. 화웅은 갑자기 나타난 나의 기세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를 얕잡아보며 비웃었다. 웬 붉은 얼굴의 촌놈이냐. 내 놈도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는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직선적이었다. 딱 봐도 기본기가 부족했다. 쯧쯧, 저런 놈이 어떻게 장수가 됐지. 말세야, 말세. 나는 그의 칼날이 내 목에 닿기 직전 아주 살짝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나의 청룡도가 그의 빈 옆구리를 향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파고들었다. 서걱, 나의 칼날은 그의 갑옷을 종이장처럼 가르고 그의 살과 뼈를 갈랐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만이 담긴 채 그대로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말에서 내려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 묻은 그의 머리를 높이 치켜들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말에 올라타 다시 맹주의 막사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막사 안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다. 제후들은 아직도 내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며 쑥덕거리고 있었다. 내가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나는 말없이 막사 한가운데에 화웅의 머리를 툭 던져놓았다.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제후들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닥에 뒹구는 화웅의 머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조조가 따라두었던 술잔으로 다가갔다. 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술은 식지 않았다. 나는 잔을 들어 올려 제후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단숨에 그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막사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마궁수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14화 A급 인재 여포와의 만남. 화웅의 목을 벤 이후 연합군 진영 내에서 나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제후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나를 군신이라 부르며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심지어 나를 백정놈의 아우라 모욕했던 원술마저도 내 앞에서는 슬금슬금 눈치를 볼 정도였다. 나는 이 변화가 썩 마음에 들었다. 역시 세상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이다. 나의 S급 가치는 이렇게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수관을 넘어 호로관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여포, 나는 낙양의 연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완벽한 외모, 압도적인 기세. 내가 SSS급으로 점찍었던 바로 그 인재. 그가 동탁의 선봉장이 되어 호로관 앞에서 우리 연합군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무용은 소문 이상이었다. 연합군의 이름난 장수들이 추풍낙엽처럼 그의 창 아래 쓰러져 나갔다.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용맹도, 그 어떤 지략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신 그 자체였다. 나는 그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며 감탄과 함께 깊은 아쉬움을 느껴야만 했다. 아, 저 완벽한 자태. 저 흠잡을 데 없는 움직임.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SSS급이지. 저런 인재가 어찌하여 저 F급 동탁 밑에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아내 김 부장은 마치 최고의 유망주가 라이벌 회사에 스카웃된 것을 보는 듯한 착잡함에 휩싸였다. 저 인재는 우리 회사, 아니 우리 형님 밑으로 와야 하는데. 저기서는 재능을 썩힐 뿐이야. 그때였다. 연합군의 공손찬이라는 자가 여포에게 덤벼들었다가 단몇 한만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 갑자기 내 옆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새 성씨를 가진 종놈아, 이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장비였다. 저 F급 멧돼지 놈이 겁도 없이 여포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 혀를 찼다. 저 무식한 놈, 감히 누굴 상대로,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장비는 놀라운 힘과 기세로 여포와 호각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의 장팔사모는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여포를 몰아붙였고 여포 역시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더 속이 타들어갔다. 안 돼. 저 무식한 놈이 저 SSS급 인재 몸에 흠집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저 귀한 몸에 상처라도 나면 나중에 우리가 스카웃할 때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익더가 비켜라. 내가 상대하마. 나는 청룡도를 고쳐 잡고 두 사람이 싸우는 한복판으로 말을 몰았다. 내 목적은 여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내 목적은 오직 하나, 저 무식한 장비놈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미래의 인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형제여, 내가 돕겠다. 나는 장비에게 외치며 여포를 향해 청룡도를 휘둘렀다. 하지만 나는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그의 창을 쳐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그와 합을 겨루었다. 흐하하, 천하의 여포도 별 수 없구나. 나는 싸우면서 끊임없이 여포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다. 당신 같은 인재는 이런 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기회를 봐서 우리 쪽으로 와라. 물론 그가 내 눈짓의 의미를 알아챘을 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설렁설렁 싸움은 오히려 여포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내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날카로워졌다. 이놈들이 설상가상으로 유비 형님마저 쌍고검을 들고 이 싸움에 끼어들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니, 저 D급 형님까지 왜? 저 형님 칼에 맞아 저 SSS급 인재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상황은 내가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 명의 형제가 천하무적 여포를 상대로 싸우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다치면 안 돼. 저 인재는 내가 찍었단 말이다. 나는 장비와 유비 형님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여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물론 속으로만 도망가시오. 어서.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다행히 여포는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세 사람을 밀쳐내고 호로관 안으로 말을 돌렸다. 나는 그가 무사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또다시 함성이 터져나왔다. 삼형제가 여포를 물리쳤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나의 소중한 SSS급 인재를 놓쳐버린 인사 담당자의 착잡한 심정으로 텅 빈 호로관 성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2부 꼰대의 첫인상 경영 15화 조조를 만나다 상 호로관에서의 소동 이후 반동탁 연합군은 예상대로 지리멸렬하게 와해되었다. 맹주라는 원소 놈은 결국 동탁을 징벌하기는커녕 제후들 간의 알력 다툼 속에서 허수아비처럼 휘둘리다 연합군 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역시 내가 D급으로 평가한 그대로였다. 리더가 저 모양이니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나. 우리는 다시 갈 곳을 잃었다. 유비 형님은 여전히 한나라 부흥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되뇌었고 장비 아우는 여포에게 당한 패배의 분함을 사귀지 못해 연일술만 퍼마셔댔다. 물론 나처럼 근본 있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짐승처럼 들이보일 뿐이었다. F급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답답한 D급 리더와 F급 부하 사이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나 같은 S급 인재가 어쩌다 이런 삼류들과 엮여서. 우리는 공손찬에게 잠시 위탁했다가 다시 정처 없이 중원을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연주라는 땅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한 인물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반동탁 연합군의 기수였던 조조.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기대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조조, 그놈인가. 연합군 회의장에서 처음 봤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키는 나보다 한 뼘은 작았고 몸집도 왜소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 가늘게 찢어진 눈은 끊임없이 좌중을 후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고 입가에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딱 봐도 잔머리나 굴릴 가능 위상. 첫인상 점수 F등급. 관상 점수 F등급. 상종에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원술의 모욕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었고 화웅의 목을 베러 나서는 나에게 유일하게 술잔을 권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속내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내가 F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이 성급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결국 연주의 복양성 근처에서 조조의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환건 잔당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그의 군대는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잘 훈련된 정예병이었다. 깃발은 정돈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살아있는 기백이 넘쳐 흘렀다. 부하들 상태는 나쁘지 않군. 최소 B급 이상은 되겠어. 나의 첫인상 경영론에 따르면 부하의 수준은 곧 리더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저 조조라는 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쓸만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조조는 멀리서 우리 삼형제를 발견하고는 직접 말을 몰아 다가왔다. 그는 말 위에서 내리고는 유비 형님에게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유현덕 공 아니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유비 형님은 그의 등장에 반가워하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조조는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나는 그의 관심이 유비 형님이 아니라 바로 내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비 형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관운장공, 호로관에서의 그 용맹, 실로 하늘을 찌를 듯했소.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고 삼형제가 힘을 합쳐 여포마저 물리쳤으니 가히 천하무상이라 할 만하오. 그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나의 자존심을 은근히 긁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삼형제가 힘을 합쳐 그는 내가 여포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의 완벽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시오, 조공. 소장은 그저 분수에 넘치는 용맹을 부렸을 뿐이오. 겸손하시기는. 그는 내 대답을 가볍게 받아넘기고는 다시 한번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듣자 하니 현덕 공께서는 아직 마땅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셨다고. 괜찮으시다면 잠시나마 저의 영지에 머무르며 군마를 쉬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환건 잔당 토벌을 축하하는 작은 연회를 열려 하던 참이었소. 관공과 같은 영웅오거를 모시고 술잔을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일 것이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번뜩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S급 인재를 자신의 수중에 넣고 싶어하는 야심가의 탐욕이었다. 내 아내 김 부장이 경고등을 켰다. 위험하다. 저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잘못 엮였다가는 뼈까지 발라 먹힐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저 F급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 그는 과연 나를 제대로 평가하고 나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줄 수 있을까? 유비 형님 밑에서 답답하게 썩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예측 불가능한 간웅의 밑에서 나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옆에서는 유비 형님이 조조의 호의에 감격하여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조공의 후의에 감사드려. 나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조조, 나의 첫인상 평가 F등급. 과연 그는 나의 ES급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16화, 서조, 그리고 여포의 배신. 조조의 영지에 머무른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는 우리 삼형제를 극진히 대접했다. 유비 형님과는 밤새도록 천하를 논했고 관우 형님과는 무예를 겨루었으며 물론 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그의 근성만큼은 인정해줄 만했다. 나에게는 값비싼 술과 음식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과도한 친절 속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계산과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미래의 부하로 여기며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다. 역시 F급은 F급인가. 나는 그의 그릇의 크기에 다시 한번 실망하며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주의 목사 도겸이 병으로 위독하여 유비 형님에게 서주를 맡아달라는 간청을 해온 것이다. 유비 형님은 몇 번이고 사양하는 연기를 펼친 끝에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나라를 향해 떠났다. 서주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나의 S급 능력을 펼칠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나는 유비 형님에게 조조 밑에서 보고 배운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과 군대 관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유비 형님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인이 타령만 하며 낡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땅을 다스리려 했다. 쯧쯧, D급은 어쩔 수 없군. 저러니 발전이 없지. 나는 답답함에 속이 터져 나갔다. 그때였다. 우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여포였다. 그는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갈 곳을 잃은 채 수하들을 이끌고 우리에게 위탁하러 온 것이다. 그의 모습은 낙양에서 처음 보았을 때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SSS급 외모와 기세는 조금도 죽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하늘이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 저 SSS급 인재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천하통일도 꿈은 아니었다. 나는 유비 형님에게 달려가 여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형님, 저 자는 하늘이 내린 영웅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우리가 그를 품어준다면 그는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런 인재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유비 형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인의를 내세우는 그의 성정상 갈 곳 없는 영웅을 내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여포를 받아들여 소패성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해주었다. 나는 내심 만족했다. 이제 여포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내가 시간을 두고 잘 구슬린다면 언젠가는 그를 완벽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터였다. 나는 틈만 나면 소패성으로 찾아가 여포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의 환심을 사려 했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나에게만큼은 마음을 조금 여는 듯 보였다. 물론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에서 원수리 군사를 일으켜 서주를 침략해왔다. 유비 형님은 나를 서주성에 남겨두고 관우 형님과 함께 주력 부대를 이끌고 원수를 막으러 떠났다. 또 나에게 뒷정리를 맡기는군. 나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을 지킬 준비를 했다. 병사들의 기강을 잡고 성벽을 점검했으며 무엇보다 술을 멀리했다. 서주를 잃었던 그 끔찍한 악몽을 나는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형님들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다. 갑자기 성 안팎에서 거대한 함성이 울려 퍼지며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깜짝 놀라 성벽 위로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린 성문으로 내가 그토록 탐내었던 SSS급 인재 여포가 말을 타고 위기양양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성벽 위에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창칼을 버린 채 손을 들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여포의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배신,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끔찍한 형태의 배신이었다. 여포, 내 이놈.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나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비웃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나는 그의 완벽한 외모와 기세에 속아 그의 관상만을 보고 그를 SSS급 인재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교활함과 배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의 첫인상 경영론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틀려버린 순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틀린 것은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진짜 원흉을 떠올렸다. 유비, 나는 이를 갈았다. 내가 뭘 했어. 저 D급 놈은 그릇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런 SSS급 인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뒤통수나 맞고 인재 관리를 저따위로 하니 회사가, 아니, 나라가 망하는 거야. 여포 장군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나는 여포의 배신을 그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을 유비 형님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의 꼰대력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건재했다. 2부, 꼰대의 첫인상 경영. 17화, 조조에게 항복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코미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나는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서주라는 번듯한 땅의 이인자로서 나의 S급 능력을 펼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의 꼴은 어떠한가. 나는 합의성이라는 작고 초라한 성의 성벽 위에 서 있었다. 성벽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조조의 대군이 개미떼처럼 진을 치고 있었고 성 안에는 겁에 질린 병사 몇백과 내가 지켜야 할 형수님 두 분, 즉 유비 형님의 부인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 싹수노란 유비 형님 때문이었다. 쯧쯧, 내가 뭘 했어. 저놈은 D급이라고 했잖아.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다. 여포 그 SSS급 인재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배신을 자초하더니 결국엔 성까지 빼앗기고 군사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나와 관우 형님은 어찌어찌 이곳 합의성까지 후퇴했지만 유비 형님과 장비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리더가 저 모양이니 조직 전체가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라떼는 말이야. 저런 무능한 리더는 그 자리에서 장군, 조조군의 사자가 왔습니다. 부하의 다급한 보고가 나의 분노를 잠시 끊었다.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조의 깃발을 든 사자 한 명이 백기를 흔들며 서 있었다. 항복을 권고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침을 뱉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누구에게? 저 F급 조조 따위에게. 내가 ES급 관우가 절대 안 되지. 죽으면 죽었지. 저런 간웅놈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성 안의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형수님들, 유비 형님의 두 부인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저분들은 어찌 되는가. 적장의 손에 능욕이라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내대장부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젠장, 나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만 것이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다. 개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치욕을 감수하고 살아남아 다음을 도모하느냐. 그래, 이것은 항복이 아니다. 이것은 후퇴다. 전략적인 후퇴. 내 아내 김 부장이 필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저 F급 조조 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잠시뿐이다. 일단 형수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흩어진 형님들의 소식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더 큰 명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냥 항복할 수는 없었다.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가. 나 관우는 항복하는 순간까지도 S급의 품격을 유지해야만 했다. 나는 조조의 사자였던 장료, 이놈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B급 정도는 줘도 될 듯 에게 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나는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 개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한나라 황실에 있다는 명분 쌓기용 멘트. 둘째, 나의 두 형수님께는 유비 형님과 동등한 예우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의 책임감 과위리를 과시하기 위한 장치. 셋째, 언제든 유비 형님의 행방을 알게 되면 나는 즉시 그에게로 떠날 것이다. 나의 충심은 변치 않았다는 알리바이 확보.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물론 속으로는 조조가 제발 이 조건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다행히 조조는 나의 이가오 잡는 항복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그는 나 같은 S급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역시 저놈은 F급 외모와는 달리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쓸만한 모양이다. 나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합의성의 문을 열었다. 성문 밖에는 조조와 그의 장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청룡도를 내려놓고 말에서 내렸다. 겉으로는 태산처럼 묵직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내가 저 F급 간웅놈에게 항복을 하다니 김 부장 인생 최대의 치욕이었다. 아니, 관우로서의 새로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 치욕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조조가 내미는 손을 마지못해 잡았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야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18화 조조를 만나다 하 재평가. 조조의 진영에서의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당연히 포로로서 냉대받거나 끊임없는 감시와 회유 속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조는 나를 패장이 아닌 개선장군처럼 대우했다. 그는 나에게 넓고 화려한 저택을 내주었고 아름다운 시녀들과 값비싼 비단을 하사했으며 심지어는 나를 편장군이라는 높은 직위에 임명하여 자신의 군사 회의에도 참석시켰다. 내가 요구했던 형수님들에 대한 예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두 분을 위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내가 직접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허허, 관공 같은 천하의 영웅을 내 곁에 두게 되었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겠소. 부디 내 집처럼 편히 머무르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시오. 조조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환심을 사려 했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정중하고 극진해서 오히려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뭐지, 이놈. 나는 그의 파격적인 대우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F급으로 평가했던 저 간웅놈이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극진하게 구는 것인가. 단순히 나를 회유하기 위한 술수라고 보기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있는 듯했다. 내 아내 김 부장이 조조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인상 F등급, 관상 F등급, 간웅의 상. 하지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다. 행동 패턴 분석 결과 S급 인재, 나를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 보유.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과감한 결단력. 목표, 나를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유연한 사고방식.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잔머리나 굴리는 간웅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법, 그리고 인재를 활용하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라는 S급 상품 위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에 걸맞은 최고의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저놈, 키는 작고 눈은 찢어졌지만 나는 조조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F급 관상.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의 그 작은 눈은 오히려 꼼꼼함과 치밀함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왜소한 체격은 육체적인 힘 대신 지략과 통찰력에 집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있군. 나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나 같은 S급을 알아보고 이 정도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저놈도 아주 근본이 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유비 그 뒤 금놈 밑에서 푸대접받던 것에 비하면 차라리 여기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조조를 싫어했다. 그의 교활함과 잔인함은 내 꼰대적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유비처럼 인이 타령만 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위선자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냉철한 현실 감각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비는 이상적인 상사지만 무능하고 조조는 재수 없지만 유능하군. 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며 씁쓸한 결론을 내렸다. 내가 현대 사회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사들의 모습이 그들 위로 겹쳐 보였다. 나의 조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F급 패급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는 S급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최소한 C급 이상의 그릇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며 그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더 주의 깊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계산하면서 우리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